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고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영상으로 나온 것처럼 이관섭 비서실장 조목조목 그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하던 내용 반복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공식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저놈 김건희 이름을 올릴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감추고 관련자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수백 차례 김건희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재작년. 그러면 지금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신속처리 법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때가 된 거예요. 예. 그 본인들이 총선 앞두고 이런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게끔 해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시기가 총선 앞이니까 정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50억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았다. 예. 그런데 그것이 재판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그런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봐주기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우리 사회에 윤석열 대통령 카르텔이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제일 오래된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들끼리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김관섭 실장 주장하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에 거명된 그 인사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특검으로 하자. 이것 또한 한참 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김근식 전 실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고된 대로 그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이제 즉각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제의 요구를 한 거고요. 예. 그 제의 요구 이후의 절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그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재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표결이 돼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고 예. 안 되면 이제 부결이 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절차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뭐 못할 이유는 예. 없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정도 탈탈 털었다는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성용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했던 수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의혹을 제기합니다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신 가족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되니까 수사권을 박탈해서 사실은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이 사실은 그 사건에서는 보고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지휘권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2심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또는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2년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총선 앞에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복경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 했었으면 다 되지 않았겠느냐. 뭐 예. 그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2022년에 시작을 예, 했기 8월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이 그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심 회초를 받고 한동훈 비대위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 일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할 말 없다 이야기하는 건 이게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갔다면 말이 맞지만 김기현 이제 체제가 바뀌었으니. 사실은 정리되고 지금 한동훈 체제가 됐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이것이 총선용으로 정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이제 제2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 9일이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그쵸. 있습니다. 예. 그 본회의 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입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법, 뭐 간호사법 모든 걸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2 요구가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주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 때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미룬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총선용의 이 정쟁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부여돼 있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헌법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소견이고 그럼 본회의 1월 9일에는 표결이 안 될 수 있다. 표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그 재투표한 재의결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이 무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잡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둘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회의장이 함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 보게 되면은 그 제2부속실 국민이 원하면 설치하겠다, 설치 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김근식 전 실장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논란이 많고 총선용을 앞두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로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과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대통령 제2요구에 의해서 신속하게 폐기 절차를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관섭 실장도 저는 이야기를 잘했다고 봅니다만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그다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걸 지명을 하면 바로 임명을 해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 내에 그 가족들, 친척들, 배우자 이런 예. 분들에 대한 감찰을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두 개로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해도 입법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은 진행이 되지만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통과된 이후에 그 효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으면 다시 그냥 살아서 가는 거고 인용을 하면 그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해서 표결 절차, 재표결 절차가 중단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재표결은 재표결대로 가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월 달 초순 중이나 중순 중에 헌재가 기각을 하면 기각한 대로 끝나는 거고 인용을 만약에 한다면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지고 와서 특검을 진행하면 되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예. 지금 이제 한 차례 국회에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 자체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것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면 그간의 이 재의결 투표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결정이 난 상식- 다음에 아, 그게 결정이 되는 네, 거예요. 상식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그게 절차상 맞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그런 말씀 확인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속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속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히 아내로서의 삶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용산의 제일 권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되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떳떳하게 저는 그 김정숙 여사를 비판해 가면서 부속실 없애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 함께 하면서 부속실은 만드는 것이 현재 김건희 여사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행동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최고위급에 대한 그 감찰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된다. 하기 때문에 그 특별감찰관을 선정해 놓고 나면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수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미뤄야 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의 활동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잘했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 들고 들어가요. 이 정말로 말 바뀐 것이죠. 말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건 달지 말고 응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금 하고 예.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사과라는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겠다는 걸 비판하면 안 되죠.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거고 예.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민심에 굉장히 많으니 제2부속실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까지 미적거린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로 지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예. 말씀하신 권한쟁의 심판은요.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검수완박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 권한을 다 뽑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잖아요. 그걸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만 그 통과된 법은 법의 효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권한쟁의 심판을 심판대로 하면서 그 이른바 이제 등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그 시행령으로 이걸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이 효력이 발생을 그대로 유지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실시한 제2요구권이 중단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 그건 그대로 가고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폐기가 되는 절차를 밟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던 그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건 중단이 되는 거죠. 기각이 예.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자, 예.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말씀 재차 모든 드리고 사람이 권한쟁의 심판을 다 해요. 재차 개인으로도 드리고 권한쟁의 심판하면 그 아니,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아니에요? 오래 가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예. 하고 저희 이제 다음 주제 또 요 말씀 한 마디 더, 요 예, 말씀만 예. 좀 드리겠어요. 대통령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2부속실 없앤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개혁 인양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해라라고
저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야기했죠. 과거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예,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핑계 대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인정을 해줬으면 자,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하겠다니까요. 자, 하겠다고 여기서 하면 마무리하고 자, 두 분. 아니 잘했습니다라고 해주면 네. 되지. 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부터 해. 자, 안 그러면 한다니까요? 자, 잠시만요. 아이고, 두 말이 분 안 되죠. 만약에 예. 이번 기회에 원내 들어가시고 두 분 합의해서 꼭 특별감찰관 아우 보내시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힘쓰시길 들어가기 바랍니다. 전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예. 합의해 자, 주실 이제 거라고 다음 믿습니다.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그 서울대 병원 그 브리핑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요청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또 부산대병원은 이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서 좀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오히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예. 각 시도마다 한 개 정도 있는 경기도가 2개 있는데요. 정말 아주 응급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 앉아서 권역외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응급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해서 좀 기차를 타고 누워서 이동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희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좀 빠르게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 내용 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자리를 빼야 돼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응급하니까 헬기를 탄다. 이게 잠깐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 인터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또 그 빈곤 포르노 또 그 뉴스 가짜 뉴스 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그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다 보는 건 보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은 궤변인데 그럼 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주류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해야 된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편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이 친명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각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쉴드를 치고 보겠다.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생각하고 국민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친명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자기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궤변을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응급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비워놓겠다? 그 낭만닥터 김사부도 안 보셨어요? 외상센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 오면 응급 상황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 급하게 치료하라고 외상센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왔는데 더 급한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참 빨리 비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정말 저분의 정말 저 논리가 궤변이라는 걸 본인도 아마 하고 나서 알았을 텐데 저게 저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화라는 게 참 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의 문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쪽에 매뉴얼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송을 시키고 부산대에서 이송 결정을 하고 서울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송이 안 돼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헬기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절차와 헬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산에서는 치료를 안 하셨어? 그죠?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산대에서 우선 응급 치료를 잘 하셨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향후에 최소 지금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저는 가족분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산대 전달을 했다라고 봐요. 비서진에서. 예.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응급 상황은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수술하면 이동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한 것이지 만약에 이동 도중에 저 응급 환자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마치고 이송을 시킨 건데 저는 이 문제가 부산 지역의 의사회에서 왜 부산 의사들은 못 믿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뭐 지방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좋죠. 과거에 그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폐지는 주장하면서 본인 자식들은 또 자사고 외고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위협받을 만큼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란스럽게 우리가 언급할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시 의회에서 이거 지방 수도권 갈라치기 하고 있다, 뭐 의료기관 서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어떤 우려들이나 이런 지적들이 부산 민심에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기지 않도록 예.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예. 그 가족이 사실 격가지죠. 예. 격가지인데 사람들이 또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진영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뭐 가짜뉴스도 생산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격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입장에서 가족 나름대로 상대적인 신뢰가 더 가는 병원에 대한 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감도가. 그러면 서울대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거기서 또 장기 치료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측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헬기로 가는 것도 특혜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조차 나서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재명 그렇죠. 대표의 쾌유를 빨리 지원하라. 응급조치라고 지원하라고 했기 예. 때문에 당연히 소방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산시 의사회에서 말한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정책과 괴리되는 행태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장경태 최고처럼 와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방어망을 칠 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 의료 정책은 공공의과대학을 지역에 만들어서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꼭 갈 이유도 없고 서울대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족 측의 그런 요청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민심에서는 이게 역차별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민주당 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 병원 끝나고 나서 다만 부산에서도 치료할 수 있었다면 치료했으면 좋았을 걸라는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저는 국민들도 그러게 예. 하고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산시 의회 90% 이상이 국민의힘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성된 그 부산시 의회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정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까지도 정치적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 민주당 서원수 최고께서는 또 그 양쪽 병원 모두 대응 잘했는데 이게 혹시나 또 병원으로 또 정치적인 어떤 정쟁 목적으로 좀 타격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전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거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쌍둥이 형제다. 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남겼는데 막연하게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은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큰 숙제거든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면 정치적 혜택을 더 많이 보죠, 그 유권자들이.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서로 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5.18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폄훼 시도가 있었어요. 그 폄훼 시도를 한 정치인들이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갈 때만 몇 번 이벤트로 5.18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헌법에 5.18을 수록한다, 전문에 수록한다라고 하려면 헌법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개헌의 방향과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그 전 정치인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써먹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정치 풍토가 마련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근식 전 실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가 이게 우리 독점권이 있다, 아니면 상대방은 5.18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건 이제는 구태의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 사과하고 예. 그 뒤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또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규정을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5.18은 누구 거다라고 독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가면 5.18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 당에서 몇몇 분들이 이걸 폄훼하는 극우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즉각 징계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또 징계했더라고요. 그럼요. 예.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일각의 극단적인 종북 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당에도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핑계 삼아서 국민의힘 전체, 보수 전체가 5.18을 폄하한다고 말하는 건 그것도 과대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 이제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좀 합의를 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논의를 좀 한번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은하 가칭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당 내의 중진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반응까지 있었는데 두 가지 의견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세열해 봤을 때, 그러니까 대화하고 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분의 이제 질문에 있어서의 이상의 그 의견을 하다 주신 보니까. 분들, 예, 오기로 확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 중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오고 무소속에서도 혹시 오시나요? 다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가칭개혁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중앙당 창당 요건, 시도당 7개 설립 요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제 띄울 배는 다 갖춰졌는데 닻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이 꼭 필요할 테고요. 오늘 그 허은하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한 10명 정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 그 바람 불 거라고 보십니까? 허은하 의원이 어제도 오늘도 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허은하 의원의 저 전망은 허언입니다. 예. 허언이라는 왜죠? 건 곧 입증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창당을 해서 신당의 분위기를 바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그 한 일주일,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겼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으로 창당을 하려면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에서 5,000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도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만 과연 그 2만 명으로 시작한 이 당원 입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더 확산될 것인가. 결국 이게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능력, 그다음에 언행, 인성,
그동안의 예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제3지대에서 꿈틀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이준석의 리더십 하에서 같이 힘을 합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천하용인에서 지금 용 빠지고 천하인 3분 가 있는데 그 이상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하죠. 그 단기 필마로에서 순식간에 2만여 명의 당원들을 모은다.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다라고 봐요. 여야 대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다라고 해도 이런 정도의 폭발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뭐 이삭 죽기다, 부스러기 죽기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뭐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정치를 했었으면서 너무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이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용획관이라고 하는 그 용산 출신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느낌으로 알아요. 아, 우리 지역에 용산에 누가 오는구나. 아, 그럼 내가 뺏기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 정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길, 결국은 이준석과 함께 보수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선거의 방향으로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허은하 의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시니까 허언일 수 있지만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